일본의 우익들이 이게 이제 지금 한 얘기가 전쟁 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을 위해서 세 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호법의 제정, 두 번째는 안보법제 제정, 세 번째 헌법 개정인데 연호법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이제 뭐 새로운 일왕이 한 게 뭐 레이와, 그 이전은 헤이세이, 뭐 이런 거죠. 메이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연호인데 이게 패전한 이후 1945년 패전한 이후 일본이 연호를 쓰긴 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상징적으로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익들이 뭐냐면 천황제가 그 상징 천황제가 되는데 이거를 뭔가 일본인들의 정신세계를 바꾸려면 뭔가 연호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연호법을 계속 시도했었는데 결국은 1979년도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일본은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일본 교조 같은 경우는 안 썼거든요. 두 번째가 안보법제입니다. 세 번째가 헌법 개정인데 아시다시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안보법제는 2015년 9월 달에 강행 처리가 돼가지고 2016년 3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남은 것은 자위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뿐인데 아베는 지난 그 참의원 선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확보에 실패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임기 내에 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남은 거는 헌법 개정인데 안보법제에 대한 얘기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보법제는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일본이 주변사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하면서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원래 물론 쭉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중요영향사태법, 존립위기사태법, 무력공격사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 무력공격사태법이라는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던 건데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자,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중요영향사태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일본 헌법은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걸 개별적 자위권이라고 하거든요. 개별적 자위권은 일본 헌법에도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맞은 정당방위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정당방위는 어느 경우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헌법이 뭐냐면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 이게 뭐냐면 미군이나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할 때 자위대가 군사 후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미군이나 유엔군이 한반도 전쟁이 났을 때 하는데 여기에도 후방 지원이 가능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면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본 자위대가 사실은 그 미군이나 유엔군을 후방 지원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는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만 도와준 게 아니다. 일본도 많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불법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한 거죠. 그건 맞습니다. 일본이 후방에서 미군 물자 대주고 후방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법화시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영향사태법이죠. 두 번째는 바로 존립위기사태법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공격당하지 않으면 일본은 전쟁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미군 기지나 괌,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괌은 이제 미국 영토잖아요. 여기가 또 하와이 이런 데가 공격을 받을 경우는 일본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거든요. 원래 일본 헌법에는 집단적 자위권이 불법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주일미군 기지나 미국 영토가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일본의 안보에도 존립 위기가 된다. 그래서 개입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헌법 위반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강행 처리한 거죠. 세 번째는 무력공격사태법은 원래 있었던 거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적 기지 공격론. 다시 말하면 북한이 원래대로 한다면 북한이 일본 영토에다가 미사일을 쏘면은 당연히 정당방위죠. 근데 쏘지도 않았는데 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본이 먼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위헌 논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요영향사태법 존립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군사작전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북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 지원 협정, 지소미아와 악사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 양형사태법에 필요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단 한반도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력공격사태법 같은 경우가 황당하지만 사실은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 북한이 만약에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려고 했을 때 이 정보를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잡습니까? 한국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기 정보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신 뭐냐면 이게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쐈는데 남쪽을 향해 쏘거나 어쨌든 제주도를 넘어 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발사 지점과 그 착지 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평양을 일본 열도 가로질러 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 가로지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구가 둥글어 가지고 지구가 약 400km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400km가 넘어가면 수평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음영 지역이라고 해서 탐지가 안 되는 지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는 누가 줍니까? 이게 이제 이때 일본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휴민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적 정보라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백두정찰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금강정찰기라는 게 있습니다. 백두정찰기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아시죠? 백두산까지의 모든 신호 정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금강정찰기는 뭐예요? 금강산까지의 영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린파이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서 북한의 레이더의 정보를 탐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그 정찰위성 지금 7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금 1000km에 해당되는 레이더 기지들이 있습니다. 4개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스함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보라는 거는 많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니까. 하지만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일본 정보 없이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정보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먹국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군 정보를 받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 정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미일의 지금은 뭐냐면 안보 협력 단계고 초기 단계의 군사 협력이지만, 이거를 정보 공유해서 그 다음 단계에 군수 협력, 그 다음에 작전 협력을 넘어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지역 동맹, 한미일 간의 지역 동맹을 만들어서 이른바 동북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는 게 미국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걸 제가 여기 모르겠는데 여기 표현이 나왔네. 그러니까 당시에 지소미아가 나왔을 때 여기는 안 나. 그 당시에 끝까지 안 나오네요. 여기 나왔네요. 이게 민주당이 뭐라고 나왔냐면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로 인해서 미국의 MD 체제 편입 논란과 함께 한반도 식민지 문제가 형성될 우려가 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러한 어떤 그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이것이 한미일 군사협력 더 나아가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갈 경우는 이 부분은 결국은 중국을 적대로 하는 지역동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북중러 한미일 간의 이런 새로운 어떤 냉전 시대의 어떤 새로운 대립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소미아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체결되지 않았지만 악사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투사하는 데서의 중요한 어떤 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정으로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안보법제가 작동하려면 결국 지소미아나 악사가 있어야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지네들이 우리 먼저 자극해놓고는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일본이 안보법제를 만들어 봐야 지소미아나 악사가 없으면 가동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의 이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미국 정부나 자기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걸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우리가 주는 정보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말한 무력 공격 사태 조짐 있을 때 선제 공격을 위한 북한의 미사일의 초기 군사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이고, 뭐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요 연도가 중요한데 2015년 9월 달에 일본의 안보법제가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통과된 다음에 일본 애들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지소미아하고 악사 협상을 한 겁니다. 우리 뭘 하자고 계속 요구한 건데, 그때 나카타니 방위상이 우리 한민국 국방장관한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뭐라면 악사를 하자고 합니다.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악사, 군수지원협정도 같이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뭐라 했냐면, 그렇다면 일본이 얘기한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이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맨날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자꾸 하는데,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일본의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 그 다음에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그 한 20만 정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지금 우리 남쪽에만 미국 사람들 20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군 병력들 28,500명에다가 가족들,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20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 해상 자위대에 군함이 들어와서 소개한다 그러죠. 철수하는데 들어오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 들어오려면 한반도에 들어올 경우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방위성이 뭐라고 하냐면, 남쪽은 오케이. 그렇게 그러나 북쪽 지역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한국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한국과는 하지만 그것은 남쪽에 관한 것이고 북쪽은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자기네들이 적기주의 공격론이든 뭐 하든 해서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그건 한국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국제법상 별개의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와 협의할 필요가 없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악사는 못한다 이렇게 거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게 어제도 제가 KBS 열린 토론 가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소미아를 일본이 먼저 요구했냐, 한국이 먼저 요구했냐. 근데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일본이 거부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워낙 군사 정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일본의 앞선 정부,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상당한 지원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북한만 겨냥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일본으로 또 얻고자 했던 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급속히 이제 경제력이 높아지고 군사력이 높아지면서 독자적인 군사 정보 능력이 많이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2010년부터 일본이 요청을 했고, 공식적인 요청은 2010년 10월 달에 일본 외상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2년 6월 27일 날 국무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명박이 얼마나 비겁하냐면 자기는 이제 해외 출장 갑니다. 해외 출장 가고 국무총리도 제가 싫으니까 노하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에서 뚱땅 해가지고 했는데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국무회의 의결 뭘 논의한다는 조차도 국무회에서 그 자리에 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교관들이 뭡니까? 아무래도 저거는 문제될 것 같으니까 당시에 외교부 대변인 이제 저랑도 친한데 조병재 대사가 기자들한테 야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괜찮겠냐라고 일부러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전혀 논의가 안 되는데 갑자기 국무회에서 의결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원래 12시인가 뭐 체결되기로 했는데 11시 10분이가 이때 우리가 못한다라고 이제 파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을 또 꼬드겨가지고 2014년도에 이거 이제 넘어가야 되겠네요. 2014년 12월 26일 날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인데 여기 보면 한일 일본과의 군사협정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놓지 않자 미국을 포함시키고 군사라는 용어를 뺀 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도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그럼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밀리터리라는 말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12월 23일, 한국은 26일 체결해서 발효된 건 26일 발효가 됐습니다. 그 티사라고도 약칭하는데 이거 지금
유명은 아닌데 이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국방부 쪽에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한일 정보 보호협정이 되면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주면 미국이 일본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달라는데 줘도 되냐? 그래? 그럼 줘도 된다. 또 일본이 미국한테 준 정보를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그럼 미국이 또 일본 물어봅니다. 줘도 되냐? 줘도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또 못 주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2, 3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토론 갔더니 뭐 똑같다고 하는데 이제 같은 편이라고 제가 반박을 안 했지만 놔뒀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시간에 지연되는 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없어도 사실 아까 말했더니 미국이 이제 받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2016년 11월 23일 이전에는 미국 정보 바로 받았거든요. 일본 정보가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차이점을 했는데 한미일 정보보호약정은 국방부가 한 겁니다. 약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국무회의도 필요 없는 거고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제 그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했고요. 여기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비밀 정보만 다루도록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군사정보 2급, 3급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요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북한 정보만 주게 되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기네 정보는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대상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실제로 그 북한에 관한 정보만 교환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한데 높아져가지고 군사동맹까지 가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뭡니까? 중국에 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은 사전에 서면 통보일까지는 유효하게 됐는데, 아직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위성은 지금 10cm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cm 정도면 대충 뭐 군인들의 이름표까지도 윤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차량 번호가 식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상도가 낮고, 그 다음에 함정과 항공기 같은 경우는 먼 거리 탐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지금 일본의 이지스함 공중 조기 경보기가 북한의 그 군사시설이나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뭐가 있어요? 카디지가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가 허용하면 못 들어옵니다. 카디지 안에. 카디지까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공중 조기 경보기가 있다들 한계가 있고요. 해상 초기기도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는 어쨌든 카디지 안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 독도 북쪽으로,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동해 저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다는 잠정 공동 수역으로 돼 있어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들어옵니다. 독도 근처까지 올 수 있지만 초기기는 못 들어와요. 조기 경보기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됐나요?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3년까지 우리도 정찰위성을 5기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2023년이면 얼마예요?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2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올 빼고 이제 2020년, 21, 22, 23년이면 5개면 대충 아마 1년에 하나씩 올릴 겁니다. 한꺼번에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도 정찰위성을 띄우게 되면 일본의 정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착하고 있죠. 지소미아에 집착한 이유는 제가 오늘 발표 나기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집착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군사 대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안보법제가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뭐냐? 이게 이제 2014년 체결회가 첫 번째 한 건. 그 다음에 2017년도가 뭡니까?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죠. 북한이 계속 쏘고, 수소폭탄 시험도 하고, 탄도미사일을 19차례인가 쐈, 19차례가 아니라 19차례 맞을 겁니다. 실제로, 그때마다 정보 공유에서 19건을 했어요. 작년에는 어떤 때입니까?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돼가지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안 쏘고, 상당히 이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만들었을 때 2건. 8월 말 현재 실제로 북한이 8번 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7건, 8건이 막 해서 어제 이제 밤에 그 김종대 의원실에 최종적으로 확인했더니 7건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을 한 건데 지금 사실은 5월 초까지 정보 교류 건수는 제로입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5월 25일 날부터 이제 또 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시 늘어가지고 지금 7건이 된 건데 다시 말하면 이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지소미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는 폐기, 하나는 연장, 자동 연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까 이제 그 낮에 그 연합뉴스에 나가가지고 그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뽑았습니다. 칼로 뽑았는데 2가지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넣을 수도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뽑았기 때문에 무조건 휘둘러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 옵션이라고 그러죠. 정확하는 4가지가 있다. 하나는 폐기, 하나는 연장. 이 2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방법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대신 너희들이 우리한테 안보 협력국으로도 배제하면서 우리를 뺐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이 수출 규제 조치, 화이트 리스트를 원상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는 놔두되 군사협력은 중단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강제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협정이 아니고 일단 공유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관한 협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원래 이 자료 드릴 때는 이 협정문이 다 있는데 그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둘 다 폐기는 여기 폐기가 이쪽이네요. 폐기는 하되 티사,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약간 속도 느리지만 큰 틀의 한미일 협력을 큰 틀에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이 2 부분인데 여기 있네요. 정영 국가안보실장이 8월 6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대체제로 한미일 간의 별도의 정보체제를 운영할 가능성, 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티사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일본의 반응을 보고 나오겠죠. 여기까지 하면 일본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데 뭐 원을 할지 아니면은 이 둘째인데 이 부분은 일본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아마 제 생각에는 일본이 그러면 또는 미국이 그래도 이거는 유지하자. 아까 티사 유지하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럼 차라리 그럼 다 깨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